어제 제가 집회에서 확인한 건요, 단지 김정은이 방남 문제나 또 거기에 분노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어제 대중들의 거리에 그 추운 날 항의하러 온 2,000명 가까운 대중들의 요지는요, 뭐냐면 이대로 지금 경제가 망가져서 못 살겠다는 겁니다. 정말 식당 문 닫고 온 분도 있고요. 일용직으로 노가다 하러 가야 되는데 두고 온 분, 또 심지어 택시 운전 그만두고 온 분까지 아주 다양한 서민들이요, 어제 모였습니다. 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못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제 집회에요, 큰 하두는 문정권이 서민과 중산층을 괴롭힌다. 그래서 프랑스 노랑조끼처럼 뒤집어 엎자. 그것이 어제 주제였습니다. 자, 노란 조끼에 담긴 아우성, 정부는 배고픔을 하느냐고 동아일보에 그 칼럼이 있습니다. 이 파리 특파원이 쓴 게요. 이 마크롱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유류 가격을 올린다. 이러니까요, 친환경 좋다. 그런데 먹을 게 없는 사람한테 너네들이 배고픔을 겪어보지나 했냐? 마크롱 너 이 자식 귀족 자식 아니냐? 어디서 그딴 소리 하느냐는 게 어제 프랑스 TV에 나왔던 이 노란 조끼를 대변하는 사람이 마크롱 편을 드는 한 패널이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디젤을 적게 써야 되고 유류세로 걷어서 그 돈으로 친환경 정책을 해야 된다 말하니까 시청자가 들고 받은 내용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어느 패널도 반격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프랑스에서는 뭐 노란 조끼 문제 때문에 그 원인이 뭔가를 놓고 TV 토론이나 이런 게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1월부터 대기 오염의 주범인 디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서 이 디젤 많이 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환경을 더 오염시키니까 거기에 세금을 매겨가지고 환경을 갖다가 정화하는 데 쓰겠다고 리터당 97원을 세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은 거라 생각했을 건데 고작 7.6센트 97원 때문에 시골에 사는 도시 변두리에 사는 저소득층 수만 명이 매주 토요일마다 도시로 외곽으로 빠지는 톨게이트를 막고 몰려서 또 파리 도심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살지도 못하는 귀족들만의 공간이죠. 자, 97원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프랑스 그 파리의 화려한 샹젤리제 거리 연말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는 거리를 점거하고 방화 약탈까지도 하고 아주 상점가를 때려 부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요, 못 살겠다. 우리한테는 그게 죽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 직장인 1인당 평균 월급이요 220만 원이에요. 왜 이래 작으냐? 세금이 한 45% 되니까요. 프랑스 북부에 사는 제빵사 한 사람의 월급은 165만 원이라는 거예요. 자, 가장 가까운 기차역이 차로 35분이나 걸리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기차를 못 타고 차로 출근을 해야 된다. 그 165만 원을 벌려고 한 달에. 이게 상상이 나가는 겁니다. 제빵사 같으면 그래도 전문직인데 나 같은 사람한테 1리터에 97원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돈인 줄 아느냐. 차를 타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야기하라는 정부의 말에 시골에 대중교통이 어디 있냐. 너희들은 실정을 알고 이야기해. 지금 마크롱이 루이 16세가 돼버린 겁니다. 다 디젤이 생계와 연결되는 택시, 트럭 운전사, 농기계 쓰는 농부들 다 서민이에요. 그리고 변두리에 살면서 도심에 어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대중교통이 없었어요. 차로 다녀야 됩니다. 자, 이들이 보조금을 줄 거니까 차를 바꿔라, 디젤차 타지 마라고 하는 정부를 향해
트랙터든 농기계에 친환경 전기차나 하이브리드가 있냐 하고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택시 운전사들도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바쁜데 보조금 몇 푼으로 차를 어떻게 바꾸냐. 차 사줄래? 하고 나섰습니다. 프랑스 노랑조끼처럼 불가리아에서도 지금 들고 일어났어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에 세금 더 매기겠다 하니까 오래된 차를 모는 사람들 대부분이 차를 왜 오래 탑니까? 돈이 없어 오래 타죠. 돈만 있으면 새 차 바꾸죠. 다 들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시위를 이렇게 교묘하게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하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못 살겠다라는 부분이 포퓰리즘을 불러오는 겁니다. 자, 한국에 한번 봅시다. 당정청이 내년에 예산 70%를 상반기에 풀겠다. 이건 제가 뭐라 했어요? 내년 봄에 한국에 저희 IMF가 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겁을 먹어서 이지랄해요. 그러면 상반기에 70% 풀고 그러면 470조 중에서 70%를 상반기에 풀어버리면 하반기에는 30% 풀어서 어쩌려고 그래요. 그때 또 추경을 또 몇십 조 해달라고 해요. 그 돈 또 어디서 옵니까? 자, 야들 지금 겁을 먹어가지고요. 지금 돈을 풀어서 추락하는 걸 막아보자 합니다. 근데 재계는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년이 무섭다. 사업 계획도 못 짠다고 합니다. 20대 대그룹 재벌들 중에 14곳이 투자 고용 계획에 손도 못 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시행 부담이 내년부터 이제 닥치니까 지금 진행되는 것도 있고요. 더 지금 겁을 내는 겁니다. 여기에 세계 경제가 지금 전 세계가 경제 위기가 오고 있다라 이러니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엄두를 못 내요. 예측이 불가능해서요. 세 곳만 내년에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입장을 내고 있답니다. 이런 회사들은 걸린 게 많아가지고 투자를 확대 안 한다 하면 또 걸릴까봐 억지로 울며 계좌 먹기로 이렇게 하겠죠. 자, 세계 경제 위기에 미중 무역 전쟁 등으로 통상 압박은 강화되고 노조들은 문정권 들어와서 민노총, 한국노총이 설치되고 경쟁적으로 설칩니다. 이러니 사업 확장은커녕 버티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65%가 내년 경기가 가장 많이 나빠질 거다라고 기업에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대요. 이러다 보니 해외 공장 이전을 할까 지금 고민들도 하고 있는데 정권의 눈치만 보는 거죠. 근데 정권을 사용하는 걸 보면 얼마나 주먹구구식인가 하면 대학판 최저임금제라는 강사법이 내년 8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간 강사들한테도 법적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 1년 이상을 보장하고 방학 중에 임금을 지불하라. 이제 이런 부분으로 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법이 29일 날 국회를 통과됐어요. 11월 29일 날. 겉으로 보면 대학 강사들이 크게 도움을 받는 그런 양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최저임금하고 비슷하는 거예요. 자, 최저임금 받는 일을 하는 사람은 최저임금을 올려주면 그 돈을 누가 내든 돈이 올라갈 거고 그래서 소득이 늘어난다라는 아주 단순 무식한 계산을 했어요. 근데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최저임금을 받는 계층일수록 더 소득이 줄어버리는 결과가 거꾸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저도 대학에서 강사를 해봤어요. 겸임교수라는 타이틀을 달았지만 강사입니다. 근데 이 시간 강사요, 정말로 얼마 안 됩니다. 죽어라고 강의해봤자 솔직히 왔다 갔다 시간에다가 이거 포함하면요, 정말 완전 노가다도 못 되죠. 차라리 노가다가 더 많이 벌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고 강사법을 통과시켰는데, 자, 이제 이래 되니까 대학교마다 시간 강사를 쓰게 되면 굉장히 비용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강사를 전부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강사하던 사람들도 지금 대학교들 중에 재정이 괜찮은 대학이 몇 개 있어요. 전부 고강도 구조조정으로 강사들을 잘라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인상하니까 편의점 같은 데서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내보냈듯이
대학들도 지금 강사들을 내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보호법이 강사한테 지금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아일보가 조사를 해보니까 강사급이 지금 대학교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 자, 대학교도 지금 들어오는 신입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등록금도 동결된 상황에서 강사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그야말로 그 비용을 떠안을 지금 방법이 없다. 그래서 지금 강사를 전부 안 뽑고 있는 사람도 다 내보내려 한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해보니 조사한 대학 전부가 인원 감축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대학교마다 한 10억에서 70억까지 강사법으로 돈이 더 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들이 구조 조정을 해서 한 과목씩 강의하는 사람한테 2과목을 맡기는 걸로 아예 기본 비용도 들어가니까 강사 숫자를 완전히 줄여서 있는 강사들한테 더 맡기든가 아니면 이제 보직 교수들이 맡는 강좌 대학교에서 무슨 학장이니 이런 이 보직 교수들이 이제 강의를 안 하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도 다 더 맡아라고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 수를 줄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아예 전임 교원도 줄이고 대학원생 생방도 축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강사는 일단 채용되면 1년은 보장해야 되고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을 해줘서 한번 뽑으면 최소 3년간 임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 강사들이 난리가 나버려서 이제 박사 따고 유학 갔다 와서 대학 강사들 해먹던 사람들도 이 강사법 때문에 못 해먹겠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정책 의도와 결과가 어긋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사 어떤 정책을 할 때는 아 좋다 강사들 다 불쌍하다. 사실 이 강사할 만한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런 연령에서 보면 운동권들이 그런 사람들하고 다 잘 엮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고생하니 그래 바꿔줄게. 너네들 강사 지위를 튼튼하게 해주고 수입도 올려줄게. 강사를 해도 먹고 살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 줬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결과는 강사 해먹던 사람들 다 쫓겨나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재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두산중공업 원전에 있어서 한국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회사 중에 하나죠. 현대중공업과 더불어요. 이 두산중공업의 사장이 취임 9개월 만에 사퇴를 해버렸어요. 자, 탈원전하면서 발전 시장이 위축되어 가지고 경영이 너무 악화돼서 내가 있을 수가 없다고 나갔습니다. 자, 원전 안에 원자로의 이 공사와 그 다음에 전기 발전기, 터빈 발전기 이런 거를 생산하는 것은 두산중공업이 한국에서 최고입니다. 제가 과거에 중동에 갈 때 보니까 공항에서 내려서 요르단인가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좀 이렇게 두리번거렸는데 바가지 당할까봐 걱정됐든지 누가 같이 타고 가재요. 그건 두산중공업 직원이었습니다. 요르단에. 그래서 저녁에 제가 모셔서 술도 한잔 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때 보면 이 두산중공업이 요르단까지 가서 일을 하고 있다. 참 제가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때도 무슨 발전소에서 일한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산중공업이 일감이 줄어들어서 올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 86% 급감을 했다는 겁니다. 매출은 11% 급감하고 영업이익은 86%가 줄어서 그래서 이제 직원들 월급줄 형편이 안 돼서 임원 30명을 내보내고 직원 수백 명을 계열사로 내려보내 일감이 없으니까 그리고 과정급 이상 전원을 대상으로 유급휴직을 시행하기로 하는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자, 이건 뭡니까? 있어봤자 직원을 놀리니까 차라리 집에 가서 쉬어라. 자, 더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게 지금 그 미래라는 겁니다. 두산중공업은 한때 미국이 원전을 한동안 중단하는 바람에 기술자가 없어서
원전 산업이 망가졌습니다. 그때 미국에다가 원전 수출까지도 했어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원전 업체인데 한때 해외에서 20조 원을 수주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 두산중공업이 일거리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정권이 나서서 탈원전한다니 이런 두산중공업의 직원들이 내쫓기게 될 줄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 본사 두산중공업 이러면 여기에 또 이 시설 자재를 납품하는 1하청, 2하청, 3하청이 또 문을 닫습니다. 자, 이 정권은 이런 거를 생각이라도 하고 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의 노사정의 같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주 52시간 논의하는 그걸 출범시키겠다 했는데 이번 주에 아예 그냥 언제 시작할지 첫 발도 못 디디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경사노위의 위원장도 노동운동하던 사람, 노동부 장관도 노동운동하던 여성이 하다가 최근에 바꿨지요. 그런데 민노총은 지금 아주 버티고 있고 한국노총하고 이제 겨우 달래서 하려 했는데 이 한국노총이 또 제끼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노총이 공익위원이라고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경사노위가 반대를 하니까 한국노총이 못하겠다 해서 그것도 또 양보를 해서 수용을 했답니다. 그런데 한국노총이나 당사자들은 그 수용 여부를 들은 바가 없다고 제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 근로제에 대한 반대를 합의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 이 목적인데요. 지금 이런 상태로는 탄력 근로제가 합의가 안 될 거라고 다 보고 있습니다.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강경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운도 못 뛸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저들 편인 노조들을 달래서 노사 간의 협약을 맺게 하는 부분도 사회적 협약을 맺는 것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권이 11월 취업자 증가가 16만 5천 명이라 5개월 만에 10만 명이 늘어났다는데 그 중에 5만 9천 개가 연말까지 공공 일자리를 만들기로 한 정부의 대책의 효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통계청장이 바뀌었죠. 참 기가 찬 인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 돈 풀어서 억지로 몇 달짜리, 한두 달짜리 일자리 만들어서 취업자가 늘어난다.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가 떠받친 고용 증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좀 우스꽝스럽지가 않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경제 지표가 좋다라는 문재인이나 기업은 지금 내년에 재벌들도 내년 투자 계획이나 내년 사업 계획을 못 짜고 있는데 그것이 경제 지표가 좋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는 짓거리마다 정책의 목표와 어긋난 효과가 나타나는 엉터리 정책을 양산하고 있어요. 강사법도 그렇고요. 탈원전도 그렇고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지금 탄력 근로제는 언제 타협될지 시간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정권이 열이 좀 받았는지 이 근로복지공단 점거 난동을 부린 민노총 간부한테 구속 실형을 선고했는데 그렇지만 이게 뭐 대단한 일일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권이 조금 민노총을 어떻게 강원 양면으로 하려 해도 민노총은 이 정권의 바닥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민노총하고 정권하고 붙으면 정권이 이길 수 없습니다. 민노총이 제일 강자예요, 한국에.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시지표가 좋다라는 문재인의 말은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가 떠받친 결과를 보고 또 통계청장의 마사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0%를 내년에 당겨서 상반기에 정부가 돈을 풀어도요, 망하는 것은 절대 못 막습니다. 내년 봄이 위기라는 걸 저들도 알기는 아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버티겠습니까? 자, 여러분 단단히 준비를 하십시오. 쓰나미가 옵니다.